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요즘 뭡니까 시끄러운 차범근 축구 선수,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습니다만은 차범근 감독이 조국의 부부와 딸에 대한 선처에 대한 탄원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안 하고 공만 차고 댕기고 공마 보면 뛰댕기고 하다못해 깡통도 차고 댕겼습니다. 그럴 정도로 축구는 한국의 마라톤과 같이 국민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범근 선수의 업적이 무언가 하면은 스포츠와 정치는 관련이 좀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말하면은 박정희 시대 때 68년도인가 66년도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농촌에서는 농한기가 되면은 노름이라는 걸 하고 도박. 왜 노름을 했는가? 그 사람의 정서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누군가가 요즘 로또 복권하고 비슷한 심리인 것 같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시절에 왜 도박이 성행을 했을까, 농한기에? 그거는 너무 가난하니까. 어차피 이거로 애들 못 먹여 살리니까 자기가 딴다는 생각보다는 그 도박이라는 잃는 게 많은데, 이왕 못 살 거 어느 한 사람 몰아주자 하다가 보니까 그 사행심이 발동해서 논밭도 다 팔고 야반도주를 하고, 시골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일본, 그러니까 선진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일본이 그때 세계를 경영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그리고 군국주의였으니까 그 사관학교가 최고 명문이었죠. 동경대보다 사관학교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70년대도 서울대학보다 육군사관학교가 카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의 달고 전역하면은 군수를 줬어요. 경찰서장. 그 유신사무관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일본은 무엇이 유행을 했냐면 프로레슬링이 유행을 했어요. 역도산, 자이언트 바바, 우리도 기억해요. 자이언트 바바, 이노키, 기미리, 자이언트 바바라고 키 큰 선수가 있어요, 일본. 그래가지고 그 프로레슬링을 가지고 일본에서 무엇을 했나 하면은 자기들의 패전국인 미국 선수,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리고 얼마나 거대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인들을 불러와가지고 조그마한 일본 레슬러들이 완전히 주 패는 거예요. 패고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시효적인 용어로 미국 놈은 야비하다 하는 그런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릴 때 기억입니다. 줄 같은 거 이렇게 야설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 관중들 앞에서 이빨을 탁탁탁 갈고 그래요. 그게 정말로 이빨을 갈았으면 이빨이 성하지 않았겠죠. 그 쇼겠죠. 지금 근데 어릴 적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저 새끼 감독이 심판이 저걸 말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붕괴하고 그랬어요. 혹은 빤스 안에다가 칼이나 돌 같은 거를 탁 숨겨가지고 돌아가지고 이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심판은 안 보게 일부러 그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보이게끔 해줘요. 그러면 관객들이 감독 심판한테 항의도 하고 저 사람 저 안에 숨겼다 이러는데 그 심판은 모른 척하면서
경기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이길 쯤 되면은 미국 그 선수가 이 안에서 돌이나 뭐 이런 칼 같은 걸 꺼내가지고 김일이 같은 사람한테 여기 확 때리가 피가 막 확 나고 이러면은 그런 이제 숨겨진 그 어떤 상징을 넣어가지고 미국은 야비하고 우리가 정의롭다 하는 이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런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국민들의 그 용기와 어떤 패배의식을 그 좀 이 삭감시키려고 그 일본에서 그런 스포츠를 장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64년도인가 올림픽에서 아마 60년대 초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그것을 본봐 와가지고 이제 김일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김일희를 데려와가지고 일본처럼 그때 우리 일본처럼 일본 선수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한국 김일희가 완전히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역사처럼 일본 선수한테 막 밟히고 막 그래가지고 김일희가 이길 때쯤 되면 일본 선수가 이 반스 밑에 여놨던 이런 칼 같은 거 꺼내가지고 김일희 이마를 팍 째면은 군중들이 막 죽여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막 김일희가 피를 팍 흘리면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중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때는 볼거리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김일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신히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1회전, 2회전, 3회전이 있다면 1회전에는 김일희가 막 처박히는 거예요. 2회전에는 그 김일희가 이기는 거예요. 막 이기는데 2회전에 김일희가 막 이기려 할 적에 일본 선수나 미국 선수들이 김일희에게 반칙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요. 반칙을 탁 하면은 막 이빨로 물을 뜯는다든지 김일희가 머리가 세니까 머리를 막 이기를 뜯는다 이빨을 물을 뜯는다든지 칼로 쨘다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 했던 돌 같은 거를 탁 때리면은 여기 피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중들이 그 관객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감독 또 심판도 똑같은 편이라고 왜 저거를 말리지 않느냐. 그러면은 3회전에는 이제 김일희가 비틀비틀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시간이 3분이라 하면은 2분 45초까지는 지는 거예요. 한 15초 남겨놓고 역전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김일희 막 비실비실 이렇게 링을 잡고 일나가지고 만세 부르면 막 그 관중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그 국민들이 순박해 할 때였는데 그 우리나라 박정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김기수라는 선수를 키우잖아요. 벤베누티라는 그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데리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사가지고 그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샀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거기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의 용기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세계 챔피언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불러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권투 레슬링 말고 축구 선수는 처음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진출한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였어요. 체격도 좋고. 왜 대단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와가 있는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엄청 잘 살고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스폰서를 해줍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선수들은 왜? 박찬호도 그랬어요. LA에 가서. 그러니까 박찬호를 100억에 사가 왔다면은 그 사람들이 500억의 수익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은 뭐 기념품도 팔고 뭐 모자도 팔고 또 관객도 늘고 거기는 더구나 황색인종 거기는 인종적 구별 차별까지는 아니라도 인종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권 우리는 일본을 엄청 배타시하지만은 외국에 나가가지고는 일본 황색인종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 사람들이 세계 대전을 일으킬 때 미국의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사상이 뭡니까? 대동아 공영권 그 아시아를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경영해가지고 백색인종
선진국 미국의 유럽의 식민지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합치하자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 한국 사람들에 대해 조금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에 대해 인식보다 조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박찬호가 갔을 때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박찬호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도 많이 늘고 관객도 많이 늘고 그래서 100억 주고 사가지고 5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도 박찬호도 옵션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박찬호 LA 다저스에 중계를 한다는 조건, 중계권을 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럽에도 그 뒤에 운동장 테두리에 광고를 싣는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중계를 한다, 뭐 선수에 따라서 그 중계권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 돈을 선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그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기 실력으로 가는 거, 꼭 자기 실력만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나라의 덕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차범근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스폰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적에 외국에 나도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스폰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당신을 200억에 살 테니까 여기에 200억의 광고료를 내라. 뭐 200억의 광고료를 내든지 중계권을 내든지 이러는데 뭐 그게 이제 실익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그 승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브라질로 간다 이러면은 브라질에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다 하는 기업이 아니면은 그거를 달가워할 그게 없잖아요. 구매력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아예 브라질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뭐 조금 있었지만은 미약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가서 어쨌거나 자기 목을 했다는 거. 그 등책이 크고 그런 입장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그때 축구 수준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국가대표 김진국이 이런 사람 160이 안 됐어요. 키가 158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국이, 변병준이 이런 사람들이 키가 170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뭐 땅깨 이랬어요. 축구 선수들이 되게 그런 정도에서 키가 178이고 아주 출중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범근 선수가 선수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로 컸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높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범근 선수의 조국에 대한 탄원서는 조금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정치 문화는 당파입니다. 당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대적이라 서로 적과 적으로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개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찬양이 알게 모르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물이나 그때는 실과라는 게 있었어요. 실과. 그래가지고 집에서 화단 가꾸기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재봉하는 것도 배우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서 교육을 받았고 전후 시대를 군국주의로서 배웠기 때문에 이 실과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남자들도 재봉 시험 문제가 기억나는 게 실 깨는 순서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일본적인 교육,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나도 나중에 크면은 이런 걸 심어야지 하는 그 공부 시간에 배웠던 그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엄목서, 금목서, 어느 이제 그 선생님이 일본에서는 이 엄목서, 금목서라 하는 그게 있는데, 금목서보다 엄목서가 향이 더 좋다. 일본에서는 정원에 이 나무를 가장 많이 심는다 하는 게 아주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크면은 정원을 가지고 정원에다가 엄목서를 키워야지 하는 그거를 어릴 때 마음으로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일본의 정원의 나무는 뭐 천리향, 만리향, 뭐 엄목서, 금목서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 선생님이 그 일본의 정원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강렬하게 가르쳤던지.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그때 그래 배울 때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뭐를 가르치냐 하면은 조선 놈들은 3일 한 번씩 두드려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뭐 뺨 같은 거 100대씩 맞았어요. 남자들은. 뺨을 막 있는 힘껏 100대씩 맞았습니다. 100대. 10대가 아니고 100대씩, 중학교 때 100대씩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그만한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너무 그 가혹한 체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 금도 칼을 늘 들고 들어와요. 금도 죽도를 들고 와가지고, 떠들면은 남자들은 그래서 내려와, 나와라, 이래가지고, 책상 앞에 엎드려 붙여가지고, 바지를 내리라 그래요. 빤스까지 다 내려가지고 그 죽도록 막 엉덩이를 그 성인들 있는 힘껏으로 엉덩이를 패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일본식으로 일본에서는 일한다 하면서 죽도를 늘 갖고 댕겼어요. 죽도. 수업 시간만 들고 와가지고 교탁 옆에 딱 세워놓고 뭐 자기 하자는 대로 안 한다든가 암기를 안 했다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오두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빤스를 벗겨가지고 그냥 알몸으로 빤스까지 벗겨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혹독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육은 그랬어요. 그때 가르치기를 일본 교육이니까 한국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는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엽전들은 3일 암씩 패야 된다고 매일 팼어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까지 막 기억을 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도 뭐 선도부장이다, 뭐 반장이다 이러면은 자습을 시키면은 학생들도 선생님들 그 흉내를 내가지고 괜히 같은 동급생들끼리도 몽둥이 만한 야구병명이 가져와서 서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제 교육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때 가르친 게 그랬어요. 당파성. 한국은 당파성이 강하다. 패를 갈라가 싸우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유교 사변 때 윗마을 아랫마을 그 유교 사변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해방에서 유교 사변 때 도랑이 이래 있으면은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도랑 사이로 하루 밤에는 이쪽 동네가 죽고 낮에는 이쪽 동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한국의 당파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된 그게 많아요. 아, 이거 정말로 우리나라는 당파성이 강하구나. 첫째, 그래서 남북이 갈린 거는 물론 외세에 의해서 갈렸고, 외세가 우리를 통일시키려면 통일시켰겠지만은, 민족 내부에 있는 정치 문화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연, 지연 이런 것처럼 그 당파 나누는 기준이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별로 나누고, 지방별로 나누고. 근데 그런 어떤 그걸 아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거를 이용을 해요. 남녀 간에 가르고. 박정희 때까지 자유우파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걸 이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박정희 말부터 김대중이가 등장하면서 분파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거는
김대중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 일말의 책임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이준석이니 이런 놈들이 젊은 놈이 배운 놈들이 통합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똑같이 그런 걸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과 함께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국민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정치인들도 그런 짓을 안 할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정치인도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파성에 대해서 첫째 그 당파성에 대해서 너무 관가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정치 문화가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그 각자 자기 분야에 몸 담았으면 거기에 몸 담아야지. 자기가 축구 전문가라고 해서 정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정잡배. 우리같이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래 책을 읽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큰 영향력도 없고 한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차범근 선수는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서 축구계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 무슨 말을 자기가 이 정도면 영향력이 있다는 그거를 빌미로 이야기한다. 더구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누가 청탁을 하더라도 자기는 할 말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입장이 이랬는데 이런 정치에 휘말리기 싫다. 우리가 성철이라는 사람을 훌륭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훌륭하게 보느냐. 종정이 됐을 때 누구가 오래 해도 내가 그게 왜 가냐.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정치라는 새 속에는 파를 나누고 물론 우리나라는 심하게 외국에도 파가 있어요. 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적대적으로 상대를 서로 죽이기 살기로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철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불교는 성철이 말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정파가 없다. 자기 욕심이 없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과제를 차범근이가 내놨느냐. 앞으로 이제는 남긴 과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축구도 당파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차범근의 과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가 이겼다. 그러면은 좌파 감독이 감독해서 이겼다. 우파 감독이 했기 때문에 이겼다. 다음에도 우파를 해야 된다. 또 감독이 누군가 선정이 되면 저 좌파다 안 된다. 이런 일을 차범근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차범근이가 축구계를 대표한다면 이번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경솔했다. 이것이 나의 충정이었는데 한국 정치 문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이 탄원서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게 뭐냐? 지금 아직 재판도 끝나지를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뒤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부탁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조금 심하게 국민들에게 갈굼 혹은 시달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합시다. 이런 호소문을 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차범근 선수는 한국의 정치 문화를 모른 척하고 또 자기의 분야가 아닌 분야에 자기의 전문성을 팔았다 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차범근 감독은 두 가지의 잘못을 했다. 첫째, 축구계가 이제 당파에 시달리게 됐다. 축구라는 것, 스포츠라 하는 스포츠는 정치적인 그걸 모든 것을 배제시키는데, 이 대표적인 차범근이라는 선수에 의해서 정치에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져면은 좌파 감독 때문에 졌다는 맹비난을 받을 거고, 우파 감독이 했기 때문에 이겼다든가, 우파 감독 때문에 졌다든가, 북한과의 경기가 있다 하면은 저 좌파 감독이 일부러 져줬다는 그런 혹독한 비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잘못됐다. 재판이 끝난 뒤에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갈굼을 많이 당했고 아이도 자식들이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우리 모두 용서합시다. 이런 호소문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인 제스처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런 비난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차범근 선수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체육계를 정치에 물들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한국 정치가 이렇게 당파성이 강하고 처절하게 싸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과를 드린다. 그러고 타는 수는 없던 걸로 하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 통합을 해서 참 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너무 싸웁니다. 뭐 이런 정도로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차범근 선수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스포츠는 정치에서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때까지는 일심 단결했어요. 무조건. 지금 만약에 축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은 저 좌파 감독인데 꼬라이지 보기 싫으니까요. 응?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 차범근 감독은 사과하세요. 국민 통합을 호소하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